2025년 미국 주택시장. 혹시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아, 정말 그 숫자를 보면 한숨부터 나오죠. 기존 주택 판매량이 410만 채로 그냥 곤두박질 쳤으니까요. 맞아요. 그야말로 완전히 얼어붙은 빙하기였습니다. 금리는 막 높고 집값은 절대 안 떨어지고. 네, 사람들이 집을 사지도 팔지도 못하는 말 그대로 꽉 막힌 상황이었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사실상 멈춰버린 시장 한가운데서 매출을 무려 18%나 끌어올린 회사가 있다면 여러분은 믿으시겠습니까? 보통 거시경제가 그 정도로 무너지면 그 산업에 속한 기업들은 생존 자체를 걱정해야 맞거든요. 구조조정도 하고 몸집을 줄이면서 겨울이 지나가기만을 기다리잖아요. 그렇죠. 납작 엎드려 있어야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들여다볼 이 기업은 정반대의 길을 걸었습니다. 불황 속에서 오히려 가속 페달을 엄청나게 밟았죠. 네, 그래서 오늘 우리와 함께 이 심층 탐구 여절에 동참하신 여러분을 위해서 아주 흥미로운 자료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오, 어떤 자료인가요? 바로 거대 부동산 프롭테크 기업이죠. 진로의 2025년 4분기 실적 발표문입니다. 아, 실적 발표문. 보통 엄청 딱딱한 숫자들의 나열이라고 생각하시기 쉽잖아요. 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이 문서를 단순한 회계장부로 읽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집을 사고 팔고 빌리는 그 모든 방식이 지금 기술에 의해 어떻게 완전히 근본적으로 재편되고 있는지 파헤쳐 볼 거거든요. 아주 중요한 접근이네요. 숫자는 결국 결과일 뿐이고 그 숫자를 만들어낸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게 핵심이니까요. 맞습니다. 그 이면에 숨겨진 가장 정확한 설계도를 오늘 제대로 해독해 보겠습니다. 좋아요. 아까 방금 2025년을 빙하기라고 표현하셨잖아요. 전미 부동산 중개인 협회, 그러니까 NAR에서 발표한 업계 전체 매매 성장률이 고작 3%에 불과했습니다. 3%면 뭐 거의 시장 전체가 제자리 걸음을 했다는 뜻이네요. 그렇죠. 그런데 진로우가 발표한 4분기 총 매출이 얼마였는지 아시나요? 무려 6억 5,400만 달러였습니다. 와, 6억 5,400만 달러요? 네, 전년 동기 대비 18%나 증가한 수치예요. 특히 집을 사고 파는 그 매매 부문 매출만 딱 떼어놓고 봐도 4억 7,500만 달러로 11%가 늘었습니다. 잠깐만요. 시장 전체는 고작 3% 컸는데 이 회사는 매매 부문에서만 11%가 컸다고요? 네, 시장 대비 무려 800베이시스 포인트나 초과 달성을 한 거죠. 전체 매출은 18% 성장이고요. 와, 이건 마치 그 바람이 전혀 불지 않는 요트 대회에서 다들 돈만 펄럭이며 서 있는데 혼자 배 밑에 조용히 강력한 모터를 달고 쾌속 질주를 한 격이네요. 완벽한 비유네요. 혼자만 쾌속 질주를 한 게 맞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한 거죠? 게다가 제가 이 자료를 보다가 진짜 놀란 건 수익성 지표였거든요. 에비타, 그 이익 지표가 1억 4,900만 달러더라고요. 맞아요. 에비타 마진율이 무려 23%를 달성했죠. 심지어 그 엄격하다는 갭 기준으로도 양의 수익이익, 그러니까 진짜 흑자를 냈고요. 보통 이런 테크 기업들은 덩치는 산만한데 실속이 없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여기서 그 지표들이 의미하는 바를 우리 청취자 여러분을 위해 조금 더 명확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네, 설명해 주시죠. 흔히 에비타라고 하면 이자나 세금, 감가상각 등을 빼기 전에 영업이익을 말하거든요. 기업이 순수하게 영업활동으로 현금을 얼마나 잘 창출해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죠. 그렇죠. 현금 창출 능력이죠. 그런데 많은 플랫폼 기업들이 이 에비타는 흑자라고 막 자랑을 하면서도 막상 엄격한 회계 기준인 갭을 적용하면 적자인 경우가 허다합니다. 온갖 비용을 다 제외하고 계산해서 눈속임을 하는 거군요. 네, 하지만 이 기업은 그 갭 기준으로도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회계상의 마법이 아니라 이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이 실제로 막대한 현금을 벌어들이는 궤도에 확실하게 올라섰다는 걸 증명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가장 본질적인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네요. 대체 그 혼자 달고 뛰었다는 모터의 정체가 뭡니까? 궁금하시죠? 네, 시장의 파이 자체가 커지지 않았고 사람들은 집을 안 샀는데 어떻게 매출이 18%나 뛰고 실제 현금이 이렇게 쏟아져 들어온 건가요?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점은요. 그 모터의 정체가 바로 전환율과 수직 계열화라는 겁니다. 수직 계열화요? 네, 과거 이 회사의 메인 모델은 단순히 트래픽 장사였습니다. 사람들이 앱에 들어와서 집을 검색하고 구경하면 그 엄청난 트래픽을 주변 부동산 중개인에게 연결해주고 광고비를 받는 식이었죠. 아, 단순한 중개 플랫폼 역할이었군요. 맞아요. 하지만 시장의 거래 자체가 줄어들면 이런 모델은 바로 한계에 부딪히거든요. 그래서 이들은 전략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어떻게 바꿨나요?
단 한 명의 고객이 들어오더라도 그 고객이 집을 검색하는 첫 순간부터 최종적으로 열쇠를 넘겨받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의 모든 과정에서 수익을 창출하기로 한 겁니다. 이게 바로 놀라운 실행력이죠. 아, 그러니까 단순히 고객을 중개인한테 딱 넘겨주고 끝내는 게 아니라 거래의 모든 골목골목에 자기들만의 톨게이트를 세워놨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이 퍼널 전략이 얼마나 강력한지 고객의 여정을 한번 따라가 볼까요? 네, 상상해보죠. 청취자 여러분이 진로우 앱에서 마음에 드는 집을 발견했습니다. 그럼 당연히 집을 직접 가서 보고 싶겠죠? 그렇죠. 예약부터 해야 하잖아요. 그럼 앱 내에 있는 쇼잉타임이라는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즉시 방문 예약을 합니다. 그리고 집이 마음에 들어서 사기로 결심하면 보통은 은행이나 대출 중개인을 따로 찾아가야 하잖아요. 네, 은행 창구에 가거나 전화를 돌려야죠. 그런데 앱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진로우 홈론스라는 자체 모기지 대출 서비스를 제안합니다. 복잡한 서류 작업 없이 그냥 앱 내에서 매끄럽게 승인을 받아버리는 거죠. 와, 밖으로 나갈 틈을 안 주네요.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최종 계약서에 서명할 때는 이 회사가 소유한 전자서명 시스템 달루프를 사용합니다. 세상에, 사인까지 자기들 시스템으로요? 심지어 이 고객을 응대하는 그 중개인조차 이 회사가 만든 팔로우와 보스라는 고객관리 소프트웨어를 쓰고 있습니다. 쇼케이스나 진로우 프로 같은 중개인 서비스로 완전히 무장한 상태죠. 와, 듣고 보니 정말 소름 돋는 구조네요. 매수자 입장에서는 그냥 앱 하나 켰을 뿐이잖아요. 그렇죠. 터치 몇 번 한 게 다죠. 그런데 집을 구경하고 돈을 빌리고 계약서에 도장 찍는 그 모든 순간에 이 회사의 금전 등록기가 찰칵찰칵 울리고 있었던 거네요. 마치 단순한 광고판 회사가 거대한 고속도로 톨게이트로 변신한 것 같습니다. 실제 데이터도 이 전략이 얼마나 강력했는지 증명하고 있어요. 주거용 매출이 4억 1,800만 달러로 8% 증가했고요. 특히 모기지 부문에 보셔야 합니다. 아까 전체 업계 모기지 대출 규모가 전년 대비 거의 변동이 없었다고 하셨잖아요. 네, 다들 이자가 비싸서 대출을 안 받았으니까요. 그런데 이 회사 플랫폼 안에서 실행된 자체 모기지 구매 대출 규모는 무려 67%나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67%요? 진짜 엄청나네요. 덕분에 진로 홈론스 매출도 5,700만 달러로 39%나 뛰었죠. 이걸 더 큰 그림과 연결해보면 진짜 무서운 퍼널 전략입니다. 밖에는 막 눈보라가 치는데 이 플랫폼이라는 거대한 온실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밖으로 나갈 이유를 전혀 찾지 못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과거에는 트래픽만 일으키고 정작 가장 돈이 되는 금융 수익은 외부 은행들한테 다 뺏겼잖아요. 이제는 그 파이프라인의 누수를 완벽하게 틀어막은 거죠. 매수자의 대다수가 모기지를 필요로 한다는 점을 간파하고 그 예상보다 훨씬 높은 전환율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런데 청취자 여러분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해봐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점이죠? 기업 입장에서는 고객을 자신들의 생태계 안에 완벽하게 가두는 이른바 락인 효과를 누려서 엄청 좋겠지만요. 이게 과연 소비자에게도 진짜 매력적인 제안, 그러니까 밸류 프로포지션인 걸까요? 아주 훌륭한 포인트입니다. 소비자가 바보가 아닌 이상 기업이 그냥 가둔다고 가만히 갇혀주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요. 불편하면 당장 다른 앱으로 갈아타잖아요. 소비자가 이 생태계에 머무는 이유는 아주 명확합니다. 바로 시간과 마찰의 감소입니다. 미국에서 집 사보신 분들은 다 공감하실 텐데요. 아, 장난 아니죠. 중개인이란 시간 약속 잡고 며칠 뒤에 대출 담당자한테 끝도 없는 서류 뭉치 보내고 계약서 스캔해서 이메일로 주고받고 이 과정 자체가 엄청난 스트레스거든요. 맞아요. 듣기만 해도 벌써 피곤하네요. 이 회사는 그 파편화된 경험을 그냥 하나의 앱 안에서 완전히 매끄럽게 통합해버렸습니다. 아, 소비자에게 압도적인 편의성을 제공했기 때문에 소비자는 기꺼이 이 톨게이트 비용을 지불한다는 셈이군요. 네, 불편함을 없애준 대가죠. 좋습니다. 매매 시장에서 이들이 어떻게 그물망을 촘촘히 짰는지는 확실히 이해가 됐습니다. 그런데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또 다른 의문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건가요? 아무리 시스템이 훌륭해도 2025년 당시에 모기지 금리가 막 7%를 넘나들고 집값이 너무 비싸서 아예 매매 시장에 진입조차 못하는 사람들이 수백만 명이었단 말이죠. 그렇죠. 집을 사고 싶어도 못 사는 사람들이 넘쳐났죠. 이 사람들은 결국 집을 못 샀을 텐데 이 엄청난 수요는 대체 어디로 간 겁니까? 이 회사는 이 수요를 놓친 건가요? 여기가 진짜 흥미로운 부분인데요. 살 수 없다면 빌려야죠. 아, 임대 시장이요? 네, 바로 임대, 즉 렌탈 시장으로 엄청난 인파가 몰려갔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는 이 거시적인 흐름마저 완벽하게 올라타 버렸습니다. 비가 오면 우산을 팔고
해가 뜨면 선글라스를 파는 완벽한 양방향 포트폴리오를 완성한 거네요. 네, 4분기 실적에서 진짜 눈여겨봐야 할 숫자가 바로 이 렌탈 부분입니다. 매출이 1억 6,800만 달러를 기록했어요. 우와, 전년 대비 얼마나 오른 건가요? 무려 45%라는 폭발적인 가속 성장을 보여줬습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전체 매출의 21%를 차지하던 렌탈 부문이 이제는 26%까지 덩치를 확 키웠죠. 매매 시장이 막히니까 렌탈 시장이 터진다는 걸 알고 양쪽에다 파이프라인을 꽂아둔 거군요. 청취자 여러분도 스마트폰으로 부동산 앱 쓰실 때 그 패턴을 떠올려 보시면 아마 비슷할 겁니다. 보통 어떻게 하시죠? 처음에 일단 매매 탭을 눌러서 집을 막 구경하잖아요. 그러다가 대출이자가 너무 비싸네 하고 좌절한 뒤에 자연스럽게 그 화면 상단에 있는 전월세 탭으로 넘어가서 임대 매물을 뒤적거리게 되죠. 맞아요. 이 앱 하나로 모든 수요가 다 흡수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렌탈 부문의 가파른 성장을 이끈 주역이 누군지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누군가요? 바로 다세대 부동산, 즉 25가구 이상의 대형 아파트나 렌탈 단지들입니다. 이쪽 매출이 무려 63%나 성장했어요. 63%요? 거의 풍등 수준이네요. 이 플랫폼에 등록된 다세대 부동산의 수 자체가 전년 대비 44% 증가해서 사상 최고치인 7만 2천 개에 도달했습니다. 대형 단지들이 다 여기로 몰려들었군요. 게다가 개인이 임대를 내놓는 소규모 롱테일 매물까지 전부 다 합치면 월 평균 250만 개의 활성 임대 매물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 시장에서 경쟁자가 따라올 수 없는 압도적인 규모죠. 진짜 독보적이네요. 심지어 이들은 경쟁사라고 할 수 있는 레드핀과 매물 공유, 즉 신디케이션 계약까지 맺어서 수요를 기하급수적으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다음 목표는 연간 렌탈 매출 10억 달러입니다. 10억 달러요? 스케일이 다르네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한 가지 궁금증이 생깁니다. 대형 아파트 단지를 관리하는 부동산 관리자나 집주인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죠. 네, 집주인 입장이요? 왜 이들은 굳이 이 플랫폼에 비싼 돈을 내고 업그레이드된 프리미엄 패키지나 광고를 막 구매하는 걸까요? 요즘은 뭐 SNS 광고도 있고 다른 저렴한 채널도 엄청 많잖아요. 아주 핵심을 찌르는 질문입니다. 다세대 부동산 관리자들이 투자를 확대한 이유를 설명해 드릴게요. 마케팅 비용을 쓰는 사람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결국 투자 대비 수익률, 즉 ROI거든요. 그렇죠. 돈 쓴 만큼 효과가 나와야죠. 아까 매매 탭 보다가 렌탈 탭으로 넘어온 고객 이야기 하셨죠? 이 플랫폼에 접속해 있는 사람들은 그냥 심심해서 집 사진 구경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 당장 이사할 집이 필요한 사람들이군요. 맞습니다. 의도가 매우 뚜렷한 고의도 세입자들이죠. 부동산 관리자들은 이 앱의 마케팅 비용을 썼을 때 카테고리 내 최고 수준의 ROI를 얻을 수 있다는 걸 데이터로 딱 확인한 겁니다. 돈을 쓰면 계약으로 바로바로 연결된다는 거네요. 네, 질 좋은 트래픽이 양질의 매물을 부르고 그 매물이 다시 고의도 세입자를 부르는 완벽한 선순환. 이게 바로 시장을 장악한 강력한 네트워크 효과입니다. 거래가 터지는 길목을 장악했고 집을 살 수 없는 사람들을 전부 렌탈로 홀수했다. 좋습니다. 돈을 버는 방식은 진짜 너무 스마트하네요. 그렇죠. 그런데 거인의 재무제표를 읽을 때 진짜 깐깐하게 봐야 할 건 사실 어떻게 버느냐만큼이나 어떻게 쓰느냐 아니겠습니까? 당연하죠. 비용 통제가 생명이니까요. 제가 이 실적 발표문에서 정말 주목했던 건 이들이 벌어들인 돈을 관리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성장을 이렇게 공격적으로 막 하면서도 2025년 총 고정비를 약 10억 달러 선으로 딱 묶어버렸어요. 전년 대비 고작 2% 증가한 수준이었죠. 네, 인플레이션 방어만 겨우 한 셈입니다. 게다가 제가 보면서 정말 인상적이었던 건 주식 기반 보상, 즉 SBC 비용을 대폭 삭감했다는 겁니다. 아, 그 부분은 이 기업의 재무적 성숙도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지표입니다. 보통 실리콘밸리나 테크 기업들은 전통적으로 우수한 직원을 유치하려고 현금 대신 회사에 주식을 주는 SBC를 되게 과도하게 남발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당장 회사 통장에서 현금이 안 나가니까 회계상으로는 되게 유리해 보이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결국 주식 수가 막 늘어나서 기존 주주들의 지분 가치를 완전히 희석시키는 이른바 파이를 잘게 쪼개버리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죠. 그러니까 진로는 그 무분별한 주식 파티를 드디어 끝냈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4분기에만 SBC 비용을 20%나 줄였고요. 2025년 연간으로는 13% 감소한 3억 9천만 달러로 철저하게 통제했습니다.
와, 뼈를 깎는 노력이네요. 심지어 내년인 2026년에는 여기서 10% 이상을 더 깎겠다고 선언을 했죠. 고정직 직원 수는 그대로 잘 유지하면서 보상 체계만 아주 효율화한 겁니다. 직원들을 안 자르고도 비용을 줄인 게 대단하네요. 더 놀라운 건 자본 배분 전략이에요. 이렇게 비용을 통제해서 남은 엄청난 잉여 현금 흐름이 4분기에만 4억 2천만 달러였는데요. 그 돈으로 뭘 했나요? 4억 1,900만 달러의 전환 사채를 갚아서 빚을 줄였고요. 무려 6억 7천만 달러어치의 자사주를 시장에서 매입했습니다. 가중 평균가 50달러에 말이죠. 와, 빚은 갚고 시장에 풀린 자기네 주식은 사들여서 태워버린 거네요. 네, 총 26억 달러를 자사주 매입에 섰습니다. 그 결과 기말 주식 수가 전년 대비 200만 주나 감소했어요. 파이를 잘게 쪼개는 짓을 멈춘 것에 더해서 아예 시장에서 파이 조각을 사들여서 남은 주주들의 몫을 더 크게 팍팍 키워준 겁니다. 주주들 입장에서는 진짜 환호성을 지를 일이네요. 현재 금고에 쌓아둔 현금과 투자 자산만 13억 달러입니다. 최악의 불황 속에서도 재무라는 기초공사를 거의 콘크리트처럼 단단하게 다져놓은 거죠. 경영진한테 기립박수를 칠 만한 성과입니다. 그런데 전문가님, 제가 이 완벽해 보이는 성적표에서 묘한 가시 하나를 발견했거든요. 오, 가시요? 어떤 걸 보셨죠? 4분기 에비타 비용이 회사의 원래 전망치를 훌쩍 뛰어넘었는데 그 이유가 경영을 뭐 잘못해서가 아니라 예상보다 높은 법률 비용 때문이라고 아주 명시되어 있더라고요. 아, 네. 그 법률 비용 리스크요? 심지어 2026년 1분기에도 이 계속되는 엄청난 법률 비용 때문에 에비타 마진에 약 200베이시스 포인트, 그러니까 2%나 깎여나가는 역풍을 맞을 거라고 스스로 경고까지 했어요. 그렇죠. 직원들 주식 보상은 줄이면서 회사 주식은 사들이고 재무는 이렇게 탄탄해졌는데 시장을 너무 지배해서 생기는 이류의 치명적인 부작용 같은 건가요? 대체 이 법률 리스크는 왜 자꾸 생기는 겁니까? 아주 예리하고 중요한 질문을 제기해 주셨습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이 이 플랫폼의 미래를 분석하거나 예측하실 때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숨은 변수가 바로 이 법률 비용이거든요. 숨은 연수요? 단순히 변호사 수임료가 비싸서 그런 건가요? 아닙니다. 이건 구조적인 마찰 비용에 가깝습니다. 아까 우리가 수직 계열화와 생태계 장악에 대해서 길게 이야기 나눴잖아요. 네, 톨게이트 세워둔 거요. 이 플랫폼이 편리함을 미기로 시장을 점점 더 장악해 갈수록 수십 년간 이어져 온 미국의 전통적인 부동산 중개 시스템과 기득권들은 생존의 위협을 강하게 느끼게 됩니다. 아, 그러니까 산업의 패권이 전통적인 오프라인 중개업자들의 손에서 거대한 테크 플랫폼의 알고리즘으로 넘어가는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아주 거대한 충돌이군요. 바로 그겁니다. 수수료 구조나 데이터 독점 문제, 그리고 시장 지배력 남용 등에 대한 크고 작은 소송과 규제 당국의 견제가 진짜 끊이지를 않는 거죠. 인류의 숙명 같은 거네요. 경영진이 고정직 직원 수를 유지하면서 주식 보상을 줄이고 이윤을 극대화하는 줄타기 경영은 분명히 탁월했습니다. 하지만 이 법률적 역풍이라는 마찰 예술을 앞으로 어떻게 지혜롭게 극복하느냐, 이게 이 거대한 비즈니스 모델의 최종적인 지속 가능성을 판가름할 겁니다. 극렬네요. 혁신의 속도가 빠를수록 마찰열도 뜨겁게 타오르는 법이니까요. 자, 지금까지 우리는 가장 혹독했던 2025년의 과거와 현재를 아주 탈탈 털어봤습니다. 네, 다 짚고봤죠? 그럼 이제 이 기업이 바라보는 2026년과 그 이후의 미래, 이거를 통해서 청취자 스스로 향후 부동산 시장 흐름을 예측할 수 있도록 좀 살펴볼까요? 좋습니다. 미래 전망이 진짜 중요하죠. 사실 이 실적 발표문에서 경영진은 2026년 주택시장을 전망하면서 계속해서 바닥권에서 움직일 것이라는 아주 보수적이고 냉정한 표현을 썼어요. 당장 내년에 시장이 폭발적으로 막 좋아질 거라는 환상을 심어주지는 않더라고요. 경영진이라고 해서 뭐 금리나 거시경제를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하지만 그 바닥을 기는 상황 속에서도 아주 의미 있는 긍정적 신호를 포착해냈습니다. 오, 긍정적 신호요? 그게 뭔가요? 바로 구매 부담 능력, 어퍼더빌리티의 개선입니다. 쉽게 말해서 사람들이 집을 살 때 느끼는 체감 비용 부담이 아주 조금씩이지만 낮아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체감 비용이 낮아진다고요? 진짜요?
네, 실제 데이터를 보면요. 가계소득 중앙값 대비 신규 구매주택에 지출하는 비용 비중이 2023년에는 무려 38%에 달했어요. 그런데 2025년 12월에는 이게 32%로 하락했습니다. 아, 소득 대비 주거비 부담이 38에서 32로 떨어졌군요. 맞습니다. 집값이 살짝 안정화되거나 인플레이션에 맞춰 임금이 인상되면서 거시적 회복의 첫 단추가 드디어 꿰어지기 시작했다는 걸 찾아낸 거죠. 그래서 1분기 예상 매출을 7억에서 7억 1천만 달러로 잡고 2026년 한 해 동안 10%대 중반의 매출 성장을 예상하는 거군요. 특히 렌탈 부문에서는 무려 약 30%의 성장을 내다보고 있고요. 네, 그 정도 자신감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 대목에서 진짜 재밌게 본 게 하나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죠? 시장은 아직 당분간 바닥을 길 거라고 예측하면서도 쇼케이스 채택률을 5에서 10% 확대하고 진로 프로를 통해서 서비스 가능 주소 시장, 그 셈을 막 확장하는 등 변동비 투자는 엄청나게 공격적으로 늘리고 있어요. 네, 아주 날카로운 관찰입니다. 이들의 마치 아직 겨울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혼자 남몰래 땅을 깊게 파고 거대한 봄 농사를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을까요? 정확합니다. 이들이 그리는 궁극적인 청사진을 보면 그 투자들의 이유가 명확하게 보입니다. 이 회사는 주택 거래량이 정상적인 수준, 즉 연간 약 600만 채 수준으로 회복되는 미드 사이클 시기에 재무 목표를 발표했거든요. 아, 600만 채 정상 시장이 왔을 때요? 목표가 얼마인가요? 매출 50억 달러, 그리고 에비타 마진 45%입니다. 잠깐만요. 마진이 45%요? 아까 4분기 마진이 23%라고 하셨잖아요. 정상 시장에 오면 그게 2배 가까이 확 된다는 건데 410만 채 시장에서 이 정도인데 그게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자신감이 대단하네요. 여기서 바로 영업 레버러지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레버리지 효과요? 네, 아까 이 회사가 인플레이션에 맞춰서 고정비를 약 10억 달러 수준으로 아주 꽉 방어해놨다고 말씀드렸죠. 맞아, 2%만 올랐다고 하셨죠? 이미 엄청난 소프트웨어 생태계랑 대치 시스템을 다 구축해놨기 때문에 시장이 회복돼서 거래량이 410만 채에서 600만 채로 확 늘어나더라도 회사 입장에서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은 거의 없는 겁니다. 아, 추가 비용 없이 매출만 쑥쑥 자라는 거군요. 맞습니다. 즉 늘어나는 매출의 대부분이 고스란히 기업의 순이익으로 떨어지는 파결력 있는 레버리지 구조로 완성한 겁니다. 실제로 기존 주택 판매량이 본격적으로 증가하기 전인 지금 이미 목표로 한 15억 달러의 추가 매출 중 3억 4,700만 달러를 선제적으로 달성해버렸어요. 와, 회복장도 아닌데 벌써요? 네. 그만큼 이들이 쳐놓은 톨게이트 그물망이 지금 촘촘하게 잘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죠. 정말 무서운 전략이네요. 고정비는 동결시켜놓고 플랫폼의 효율성은 극대화해놨으니 시장에 진짜 훈풍이 조금만 불어도 폭발적인 현금을 그냥 쓸어 담게 되는 거군요. 네. 모든 준비가 끝난 셈입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가 나눈 수많은 정보와 분석들을 하나로 좀 꿰어볼 시간입니다. 네, 정리해보죠. 오늘 우리는 가장 건조해 보이는 한 기업의 실적 발표문 속에서 최악의 주택시장 불황을 오히려 점유율 확대의 기회로 완벽하게 바꿔버린 프롭테크 기업의 집요한 생존 전략을 파헤쳐봤습니다. 정말 흥미로운 여정이었죠? 단순히 트래픽을 모으는 것을 넘어서 소프트웨어와 대출 그리고 렌탈이라는 거대한 수직 계열화 생태계를 쫙 구축해서 소비자의 모든 경로를 장악해버린 그들의 메커니즘을 확실히 확인했습니다. 맞습니다. 이 실적 발표문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거시경제의 파도가 아무리 거세게 몰아쳐도 그 파도 아래에서 고객이 겪는 마찰을 시스템적으로 없애고 거래의 길목을 통제하는 기업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오히려 불황이 그 생태계를 더욱 단단하게 만드는 기회가 되었고요. 청취자 여러분, 당장 내일 집을 알아보려고 무심코 부동산 앱을 켜실 때 한 번쯤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누르는 그 매끈한 화면의 버튼 하나, 스크롤 한 번 뒤에 얼마나 거대하고 치밀한 데이터와 자본의 움직임이 얽혀 있는지를요. 그리고 오늘 이 심층 탐구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스스로 한 번쯤 탐구해 보실 만한 조금은 도발적인 최종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오, 어떤 질문인가요? 만약 단 하나의 거대한 플랫폼이 전통적인 중개인들의 소프트웨어를 전부 통제하고 여러분이 받을 모기지 대출의 금리를 결정하며 시장에 나온 모든 매물의 노출도를 완전히 손아귀에 쥐게 된다면 어떨까요? 와, 생각만 해도 좀 무서운데요? 언젠가 이 기나긴 겨울이 끝나고 부동산 시장이 다시 600만 채 규모의 폭발적인 호황을 맞이했을 때 우리가 집을 사고 파는 이 시장의 진짜 권력은 과연 누구의 손에 있게 될까요? 글쎄요. 집을 소유한 집주인일까요? 현장에서 발로 뛰는 중개인일까요?
아니면 이 모든 것을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매끄럽게 조종하고 있는 거대한 알고리즘일까요? 정말 깊이 생각해 볼 문제네요. 여러분의 다음 안식처를 찾기 위해 앱을 켜는 순간 그 보이지 않는 힘의 흐름을 꼭 한번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심층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